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뵙는 분이 있고 처음 뵙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이 단계 강의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정비계획이 끝나고 그다음 건축심의 들어갈 때부터 한 과업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지해 주시면 여러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쉽게 가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업 절차도가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래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요 전에 들어오기까지 한 몇 년 걸려요? 한 10년 걸리죠. 요 오기 전에. 왜냐면 뭐 주민들 의견 수렴해야 되지, 또 뭐 갈등 구조도 해결해야 되지, 그 정도 걸리는데, 자,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 가상. 정비계획이 수립됐어. 이거 이제 요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충 이제 그 높이, 뭐 세대수, 용적률, 그 다음에 뭐 차량 교통 문제, 보행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략적으로 정해주는 게 요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요 누가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정비계획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까지 이게 얼마나 시간 걸릴까? 지난번 제가 얼마 걸린다 했죠? 예, 빨라야 2, 3년, 늦으면 저게 3, 4년, 실제 3, 4년 걸린 데 많고. 제가 반포 1, 2, 4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300세대짜리인데 4년 걸렸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업체가 있었는데 4년을 질질 꺼는 거야. 뭐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에 들어서 제가 도시계획 업체는 아니지만 건축설계사무소니까 그게 빨리 돼야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서 한 8개월 만에 다 마무리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합 설립 인가 하기 전에 여기 누가 뽑아요? 설계자를 뽑아. 건축 설계자를 뽑아.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 뽑아도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뽑아도 돼요. 그게 어떻게 뽑느냐? 공모하는 거지. 현상 공모해갖고 4개 업체를 뽑아. 일단 그러면 4개 업체를 총회에 올려서 여러분이 표를 가장 많이 준 설계업체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솔직히 뭐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발품 좀 파십시오. 그 사람들이 설계한 현장 한번 가서 보고, 야, 너 어디서 설계했어? 그 아파트 가서 보고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야, 이 설계사무소 설계 좀 잘했어?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그래서 품을 팔아야 돼. 세상에 그 공짜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실 여기 건축 심의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사를 뽑아서 건축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는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해야 되고, 근데 요 뒤에 해도 되고 아무도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떻든 요 건축 심의는 요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상태로 요게 하는데 지금 이게 말이 건축 심의지.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할 게 심의 종류가 뭐 한 10대까지 될 건데. 16가지.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여건 다 달라요. 그걸 다 해야 돼. 그럼 그건 누가 준비해야 돼요? 예. 이제 설계사무소가 일단 투입이 되면 설계사무소가 그걸 다 조사를 하고 뭐 검토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조합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국민주택에서 뭐 60%를 국민주택 했는데, 야, 우리는 80% 국민주택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야, 35층 하지 말고, 우리는 한 50층 하자.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주민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그래도 커뮤니티 시설이 적어도 뭐 옥상 제일 꼭대기 층에다가 카페 하나 놓을까 말까? 그거 누가 결정해? 여러분 결정해야 돼. 근데 전혀 근데 여러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냥 설계사무소 설계해준 대로 대충 그렇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걸 머리에 그려야 돼. 그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그냥 편안하게 갈게요. 이건 왜냐면 실제적으로 가려고 하면 뭐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강의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를 제가 서울시 공무원을 31년 하고 2009년에 나와갖고 지금 설계사무소 사장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총괄한 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죠. 반포 아리팍 1700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1억 지금 3천에서 1억 5천에 평당. 그 2013년에 허가해서 2016년에 준공을 했고 2017년에 대통령상 받은 거예요. 제가 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제 말이 신뢰가 간다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년 8월 달에 준공한 바로 그 옆에 3000세대 아리팍이라고 아리팍 원베일리라고 8월 달에 아마 준공해서 아마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구경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건 뭐 담당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런 데 한번 살고 싶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옆에 하는 게 5000세대짜리 지금 반포 1, 2, 4를 하고. 그러면 제가 13,000세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설계사무소 선정대에서 하는 게 그 한신 2차라고 반포대교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좌측에 있는 거고 반포대교 바로 우측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좀 설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님과 조합이사들 설득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정해 준 걸 갖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계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의 종류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건축, 경관, 굴토, 구조, 교통, 환경, 교육, 공원, 미술, 장식품, 에너지 이런 거 쭉 다 이게 다 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한 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하다가 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다. 이게 대부분 다 이건 다 서울시에서거든요. 이 다 거의 다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에 바로 접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청에 접수해야 돼. 조합에서 이제 구청에서 접수하면은 구청에서 서울시라고 오늘 접수하면 내일 딱 올리시면 제일 좋은데 구청에도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의견을 내는 부서가 몇 개라고요? 3, 40개는 돼요. 그러면 꽉 의견 다 내갖고 뭐 요거는 좀 요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몇 달 걸릴까요? 2달에서 석 달 빠르면. 그리고 그 다 또 보완해서 이제 서울시로 올라오면 서울시에서 이제 또 서울시도 이게 건축심의하면 건축기획과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기획과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재건축인 거는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과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만 그 전담부서 거기서 또 받아갖고 뭐 다 검토해갖고 되니 안 되니 어쩌고 보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건축관원위원회 심의해요. 재개발은 이제 재개발사본 주거정비과라는 또 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재개발은 주거정비과, 공동주택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공동주택 지원과 이렇게 두 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각각 검토해서 이제 건축기획과로 올리면 건축심의를 해요. 오케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 건축심의는 시가 이제 21층 이상 10만 이상, 구는 이제, 시 심의 대상 이외에는 구에서 해요. 뭐 다 21층 다 넘으니까 전부 다 시에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한 150명 있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 한 번 할 때 한 15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전문하는 사람 들어오면 좋은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바뀌니까 힘들어. 왜냐면 한 번 보완해서 이번에 보완해서 보완
치밀했는데 야 보완해가지고 와. 보완해서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갈 때 그 지적한 사람 가만히 들어있으면은 아이고 이야기 되는데 좀 새로운 사람 들어가고 또 없던 얘기 또 하는 거야. 아이, 머리 아파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조합에서 또 추진을 해서 구청에다 접수하고 구청은 시청 주관부서를 올리면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결과 통보해서 통과 조건부 통과 보완 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에 될 수 있고 두 번만에 될 수도 있고 세 번만에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복잡하게 된다. 이게 이제 원밸리 이게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건축심의 이제 변경할 때 했는데 이게 이제 배치도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평형을 어떻게 섞을까 그 다음에 이게 뭐 나무는 어떻게 심을까 그 다음에 차량 교통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검토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단지가 딱 정해지면 우리 단지 안에 총 인구가 몇 명 살고 그 다음에 몇 평짜리 몇 세대가 각각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정비계획에서 대충 정해놨거든요. 요 앞에서 정비계획에서 몇 평, 몇 세대 뭐 대충 정했는데 건축심에서 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조합이 구성됐으니까 이제 건축심의에서 정비계획에서 했던 걸 좀 더 보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계략적인 것만 결정한 거고 이제 건축심의는 추진조치가 명확하잖아요. 조합 이거나 추진조치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평형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평형별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용적률은 딱 300%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통 3종은 300%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250%거든요. 250%인데, 내가 뭐 기부 체납도 도로도 내고 공원도 좀 기부 체납하면 한 270%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차피 기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0%에서 300% 가려고 하면 이제 30% 더 가잖아. 그죠? 30% 더 가는 거는 딱 절반 잘라서 15%는 주민들이 분양하고 15%는 서울시에다가 줘야 돼요. 네. 땅값은 공짜고 건축비는 요즘 건축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 500만 원 더 400몇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현실은 안 돼 갖고 주민들 불만이 많죠. 왜냐면 건축비는 지금 보통 한 600만, 700만 하잖아요. 그죠? 주민들 거는. 근데 서울시가 가져가는 걸 400만 원 가져가면 또 날도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법이 현실화 될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옛날보다는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건축 계획들을 갖고, 건축심의 도면이 요런 지금 한 장, 두 장, 네 장을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단위 세대에다 넣고, 이제 요게 한 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오고, 뭐, 주차장도 나오고, 인면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리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 안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게 경관은 어떻게 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면이 몇 장 그린 것 같아요? 500장 그렸어요. 500장 그리면 몇 달 만에 그릴 것 같아요? 빨라야 6개월입니다. 빨라야. 근데 저 그릴 때 조합에서 추진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면 설계하는데 그만큼 늦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진 주체 쪽에서 이제 정비업체가 선정되잖아요. 보통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행정 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정비 전문 관리 업체를 뽑는데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몇 평짜리 몇 세대 짓고 뭐 커뮤니티는 뭐 해서 이 정도 설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뭐 골프 연습장 필요한가 안 한가? 뭐 근데 골프 연습장 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뭐 필요하면 테니스장 해야 돼요. 뭐 그런 다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한두 사람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주인 주체가 의견을 물어봐야 돼. 우리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종류로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해요? 이제 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고 이제 뭐 운동시설 또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그 노인분들이 어떤 일하는 산업 공간 같은 경우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뭘 필요한지 우리는 몰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돼. 그런 걸 미리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재건축할 때 그냥 집만 짓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다 결정 다 돈하고 직결되고요. 사업 이익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뭐 주체가 알아서 지가 집 지주겠지. 내가 돈 뭐 평당 얼마만 내면 집 짓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제가 몇십억 투자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의견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면이 이제 이런 그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한 500, 이거 지금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 500매 도면을 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심의를 받는 거예요. 건축위원들한테. 건축위원들은 이제 아까 150명 중에서 한 20명이나 15명 정도 이제 이렇게 불러서 심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각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커뮤니티라고 여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주민공동시설 이런 다양한 종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요거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 특별건축구역이 뭐냐면, 현행 건축법 기준대로 건축을 하면, 일조권도 지켜야 되고, 뭐, 높이도 지켜야 되고, 뭐, 건폐율, 용적률, 조경, 이런 기준들을 다 지키다 보면,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동간거리가 있으니까, 이 앞에 뒤동 떨어지는 거리가 있는데, 이런 걸 건축법 기준대로 짓다가 보면은 집을 많이 못 져요. 용적률 300%못 찾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자한테 건축 기준을 이제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완화한다고 주거 환경이 절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법이 규정이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법에서 정한 숫자대로 하면은 가장 나쁜 건축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한 거잖아. 최적의 기준이 아니고 최소 요것만 지키라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래서 그걸 설계자한테 주면 설계자는 더 잘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건축구역인데 이게 지금 높이를, 이거는 청고를 얼마를 했느냐면 3.1m 했어요. 그러면 이 반자 높이는 얼마 될까요? 2m 60. 지금 2.9m를 하면 보통 지금 청고를 일반은 2.9m 해요. 전부 다. 왜냐면 그게 가장 적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cm씩 30층, 20cm씩 한 층이 20cm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층 같으면 6m 올라가 보네? 두 개 층 올라가 보네? 똑같이 30층인데 그는 6m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층고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 반자 높이가 2m, 보통 지금 2m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여러분 사시는 건 한 2m 20쯤 되거든요. 2m 20, 지금 최근에 짓는 게 이제 한 2m 40, 45, 지금 45 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2m 90에다가, 안에 이제 천정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도 있고, 뭐 설비가 있어서 2m 40은 만들기도 빡빡해요. 실제. 근데 이제 2m, 3.1m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를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면 기억해 두시라고.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압구정하고 지금 새로 지금 최근에 한 사람들은 3.5, 4m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뭐,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 안 한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고민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뭘 선택할래?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아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는 얘기죠. 이제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그건 특혜를 줬잖아요. 이제 특혜를 줬으니까 이거는, 필요한 시설들을 이게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데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을 일반 아파트보다 1.8배를 만들었어요. 원래 법에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1.8배를 했으니까 배가 더한 거죠. 이제 사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배로 많이 해놔면 좋긴 좋은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커뮤니티를 어떻게 배치하고 뭐 저 높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공개 공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500장의 도면을 보통 한 300장 정도 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이 아무리 적어도 한 300면은 그릴 거예요. 한 3,000세대쯤 된다고 보면 그러면 그 정도를 갖고 건축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스카리에는 이렇게 하고 뭐 동별 가로 이제 영역별로 이런 어떤 디자인 이제 이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거죠. 이제 이 디자인을 보면 이 저층도 있고 이제 한강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강변은 그 당시에 첫째 동은 15층 지어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뒤에 동은 올려도 된다. 뒤에 동은 올리고 앞에 동은 15층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건축 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똑소합니다. 그것도 다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관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준공했고요. 여기다 이제 공공시설물 기부찬하는 게 있어요. 여기인데 문화시설을 기부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부하는 데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게 그 건립세대 1000세대 넘어가면 한 세대당 3제곱미터 공원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 확보하면은 좋을까 나쁠까요? 근데 뺏긴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뺏기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달랑 들어갖고 딴 데 갖다 주부를 모시면 내 땅에 대신 공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공원에 접한 아파트가 경관이 좋을까 나쁠까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요? 그러니까 그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요. 기부 안 하는 것보다는 기부하면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시가 이제 이런 숫자 계산을 잘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만큼 건축 아파트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안 하면 오히려 바닥 면적은 줄어요. 근데 내 아파트 단지에 공원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그 공원을 내려다보는 아파트는 비쌀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 뽑기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공원이 있어야 뭐요? 우리 아파트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단지 안에 내는 조경도 있고 우리가 단지 안에서 내는 조경도 있고 그 조경 공간하고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선 잘라서 요건 공원 요건 조경 아무도 몰라요. 지적상막까지 돼 있지. 그리고 그 공원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 공원 다른 사람 와서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쓴다고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건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심의를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건축 분야 계획, 건축계획, 방제 뭐 이런 식으로 환경 조건을 또 쫙 달아주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 다 보완해야 돼. 허가 받으려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축 심의가 끝났다. 아 이제 하나 끝났네. 근데 이게 몇 년 걸린다고요? 아까 설계도서 작성하는 게 한 6개월에서 뭐 여러분들 의견 조율까지 한 8개월 빠르면 뭐 그렇게 걸릴 거예요. 의견 조율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데 한 6개월은 그래도 아까 500매 도면 걸리려고 하면은 뭐 직원들이 한 14명이 붙어갖고 5개월 동안 이게 뭐 쉼 없이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관심의라고 있는데 보통 경관심의는 건축심하고 같이 해요. 또는 아까 정비계획
할 때도 같이 해요. 근데 요 파트도 또 어떤 설계를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3만 이상 대상지, 예. 대부분 다 3만 넘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다 경관 심의 대상이고요. 이게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 시 동시에 심의가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관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러 가지고 뭐 이게 통경축을 어떻게 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그렇게 만들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고 여기서 볼 때 어떻게 보이고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 설계할 때 반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할까? 이게 딱 수평으로 할 건지 이런 텐트식으로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방법. 현재 이거는 이제 완공된 상태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북쪽이 한강이 있고 남쪽이 관악산이 있는 이제 근데 이제 경관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옆에 산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돈이 됩니다. 경관이 내 게 아닌데 자연적으로는 그 경관이 내 아파트가 경관을 볼 수 있는 아파트와 경관을 볼 수 없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죠? 제가 이제 반포 아리팍 할 때 2013년도 아리팍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합장님께서 780명 조합원이에요. 1700세대를 찍었는데 780명을 5층 이상이 다 780명 5층 이상이 올리고 조합원은 한강을 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780명을. 그러고서 내 욕심도 과하다고 그랬어요. 북쪽인데 북쪽을 어떻게 다 쳐다보냐고. 그래서 그래도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그래도 한강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780세대는 다 남향으로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약속했을까 안 했을까요? 약속했죠. 왜냐면 특별건축법이면 가능해요. 약속해서 1700세대 중에서 한 1100세대가 한강을 봐요. 어떻게 하든지. 예. 그리고 다 남향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아파트 평면이 보통 아파트 1700세대 하면 평면 종류가 한 10개 미만입니다. 그죠? 뭐, 그래서 8호짜리 AB, 또 뭐, 뭐, 60짜리 AB,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봐야 8개, 10개 정도밖에 안 돼. 한 2000세대 미만 보면. 평면이 몇 개라고 하면 32개입니다. 왜냐면은, 최소한 방 한 개는 한강을 봐야 되고, 아파트에서 한 개는 남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가 좀 복잡해져. 집이 이제 안에 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32개 정도. 그럼 설계하기 복잡할까 복잡 안 할까요? 공사하기 복잡할까 안 할까요? 복잡. 그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강도 보고 남양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관이 산이나 이런 경관이 있는 데는 그런 경관 자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사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돈이거든. 뒤에서 그 아리팍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평형에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4억, 5억 차이 납니다. 같은 평형에. 예. 그래서 경관이 앞으로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경관이 공원도 경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공원도 경관이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공원을 만드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경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관은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과 주변에 있는 건물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주변은 다 낮은데 내 혼자 거기다 뭐 50평 쭉 올리면 안 되잖아요. 주변이 만약에 낮으면 그 주변은 좀 낮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 내 아파트는 뭐 올려도 되고. 지금은 이제 높이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35층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35층 제한할 때 지은 거거든. 지금은 이제 35층 제한이 없어요. 그럼 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아니 100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선택하면.
근데 물론 뭐 100층 다 허가해 줄 일은 없고, 아파트에. 지금 50층 정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뭐 목동,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지금 잠실, 다 지금 한 70층에서 75층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가 있고, 못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서대문은 그렇게 막 70층 이렇게 올라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주변 경관 때문에, 이 경관 때문에. 그래서 단지가 좀 크면 중앙에다가 뭐 한 50층, 60층짜리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50층 할래, 70층 할래? 누가 결정해요? 예, 주민이 결정해서 왜 결정해요?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공사기관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결정할 게 많다니까. 평상시 고민하세요, 이제 그런 거. 지금부터 그 노트에다가 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기록했다. 야,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그런 조건을 많이 설계자한테 줘야 돼. 그래요, 설계하지. 설계한 사람은 그런 거 골치 아파. 그냥 내가 쫙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내 혼자 설계 쫙 할 수 있어요. 하는 대로. 이제 보통 저희 설계사무소는 지금 한 500명 넘는데 지금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 회사가 왔는데 2007년도에 우리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만 지금 28만 호를 설계했어요. 28만 호 같으면 세종시가 5만 가구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몇 개 했어요? 6개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자들이 이제 부탁해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거는 경제성 있는 아파트를 설계를 많이 한다. 왜냐면 돈 적게 들이고 많이 분양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처럼 특수하게 이제 이렇게 조합이나 이제 뭐 좀 고급으로 또 설계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산 밑에 나인원 한남이라고 그 대신 그룹에서 정권에서 이제 그 건축주인데 그거는 5층짜리하고 12층짜리인데 그거는 지금 임대료만 50억. 그죠? 그 당시 분양을 못 해갖고 임대료 50억 했어요. 뭐 그런 고급 아파트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는 재건축 요 부분만 파트하기 때문에 요 대부분 다 요건 다 이제 고급 주택이고 돈 비싸게 받는. 설계비 저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으면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복잡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평면이 뭐 간단하게 딱 똑같은 평면 쫙 올려버리면 제일 쉽지 설계하기가. 그렇게 하면 아까 그러니까 놓치는 것이 많다. 아까 그 경관도 보고 뭐 남양도 보고 그런 욕심들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심이 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땅을 파야 되잖아요. 착공할 때. 땅 파는 거. 그냥 땅 팔 수 있을까요? 안 돼. 땅 파다가 지금 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막 무너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놈의 사고 때문에 땅을 파기 전에 이제 이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에서 깊이 10m 이상, 지하 2층. 우리 아파트는 보통 뭐 4, 5층 다 파잖아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다 10m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이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지하수가 어디로 흐르는지 조사를 해야지. 밑에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 수맥을 잘라내기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홀이 생기잖아요. 가다가 막 그 물줄기를 바꿔버리면 중간에 그게 흙이 꺼져가지고 이게 푹 빠지는 그런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 물줄기를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팔 때 그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건지 자를 수 있는 건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구멍을 파갖고 다 조사를 해야 돼. 구멍 파는 구멍을 이렇게 조사해서 땅 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땅 밑에 뭐 알 수도 없잖아요. 밑에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구멍을 파서 실제적으로 땅 밑에 모양이 여기 안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공공의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요. 땅을 파가지고. 그럼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재선 땅 파는 거면 구멍 뚫는 거만 해도 이게 지금 한 달은 뚫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구멍 지금, 이거 지금 구멍 몇 개인데요. 하나 뚫는 게 이게 뭐 한 번에 기계 여러 개 도는 게 한 대씩 뚫고 가니까. 그래서 그 땅을 분석해서 땅 밑에 모양들을 다 조사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안전할까? 그래서 주변에는 그러면은 외곽은 어떻게 이런 어떤 시설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도 하고 땅 밑에 조사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사업단지 밑에 이렇게 땅이 안반이 형성되어 있고 연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 파일을 박아야 되잖아요. 여 밑에까지 단단할 때까지 파일을 박아야 되잖아요. 파일 길이는 뭐 30m 할 건지 20m 할 건지 이거 조사해야 알지. 이게 그 설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이게 여러분 그냥 집 짓는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땅을 어떻게 파겠다는 굴착 계획도 하고 이 흙막이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어떤 방법 우리는 선택을 해서 이 흙막이를 어떻게 하겠고 근데 주변에 이제 이건 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다행인데 도로가 있고 옆집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어스한 것도 박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스한카라고 하는 것은 판 치고 거기다가 쇠줄을 박아서 옆집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이 안 넘어지도록 땅을 봤을 때. 근데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을 또 달리 해야 돼. 그럼 공법이 달리하면 돈하고 차이 있을까 없을까?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전부 돈하고 관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한다. 이제 이게 땅 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허가 받고 요거 심의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심의도 받아야 돼. 요거 받아야 그 다음에 진짜 땅 파고 공사할 수 있어요. 이 구조 심의 또 누가 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해.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다 달라요. 아까 건축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이 또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 아까 처음부터 어디서 접수한다고? 구청에 접수해갖고 검토해갖고 서울시로 올라가서 검토해서 위원회 심의해서 요 모든 과정을 그렇게 거쳐가야 돼.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예. 자, 이제 이 구조는 이제 이를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을 해요. 이제 구조가 기둥의 굵기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서라브 두께가 적절한지,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풍향에 대한 어떤 풍압을 받아서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저게 롯데빌딩 저게 바람 불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근데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은 못 느껴요. 그래도 약 진폭이 한 1m 이상 흔들려요. 못 느끼지. 그걸 느끼면 어떻게 살아?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못 느끼잖아. 처음에 탈 때만 느끼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느끼듯이. 근데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거기서 청소가 올라가면 아까 뭐라고요? 구조를 더 강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5층짜리하고 70층짜리하고 구조 차이가 훨씬 그러면 이제 이게 70층짜리는 땅 밑에도 더 깊이 파야 되겠죠. 뭐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런 이제 기둥들의 모양들이 다 이제 설계가 있는데, 요 기둥들이 요런 힘을 분석했을 때 견딜까 안 견딜까 다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 기계로 막 돌리면 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다 검토하는 거예요. 이 설계한다고 그냥 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설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런 숫자를 통해서 철근을 몇 가닥 넣고 뭐 이런 게 다 결정.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금단에 사고 났잖아요. LH가 하는 거.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파트 그렇게 아파트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감독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집 지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지하에 요런 거 이제 땅 모양이 이게 안반이 이제 이게 경함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요 공사를 하려면 말뚝을 이어서 요만큼 박아야 되고 요 더 박아야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말뚝 박는 것까지 전부 다 구조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그럼 이건 몇 달 걸릴까요? 예, 이것도 사실은 빨리빨리 준비하면 이제 건축심이 끝나고 나면 이 준비 빠르게 해야 되고 막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유능한 설계사무소가 있어갖고 이게 사실 설계사무소 혼자서 구조 계산을 따로 못하고요. 저희들도
구조개선은 저희 회사가 안 하고 우리가 하청을 줘요. 우리 회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소방, 통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하청을 줘요. 우리 설계사무소 500명 되는 설계사무소에 그걸 확보할 수가 없어요. 한 2,000명 돼야 가능한데. 우리나라 2,000명 되는 설계사무소 지금 없어요. 1,000명 좀 적는 회사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대부분 다 이제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서로 체크를 해야 되고, 허가를 내는 부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도면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아까 도면 철거병을 옮기는데 그걸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검단 아파트는. 그죠? 기둥이 열 몇 개는 다 이 전단 보강해갖고 다 탄탄하게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다 해요. 뭐 이런,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구조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견딜 수 있는지, 자중에서 견딜 수 있는지, 풍압에서 견딜 수 있는지,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 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진은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진 오거든요. 지금 뭐 가끔 오는데 어디까지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항 정주가 온 게 한 5.6인가 그래 됐죠. 그 전주가 근데 뭐 서울이라고 지진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 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한 7.0 규모에 견디는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6.0과 7.0 차이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1 차이가 아니고 실제는 그 구조가 배 차이 납니다. 1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그게 돈이 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더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반포 제가 하는 데는 그분들이 7.0 정도 기준을 해서 해달라. 예, 그렇게 설계. 보통 한 6.0 이상은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경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6.0 하는데 한 7.0 정도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걸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래서 구조심의한테 그냥 통과될까? 뭐 이렇게 또 성능 기반 설계된 3자 근종 보호를 제출하고 그 결과 반영의 구조계획 재검토 바람 이런 식으로 조건 또 쫙 달려 나오죠. 이제 심의 끝나고 나면 또 이거 다 보완해 갖고 해야 오케이. 이 모든 과정이래. 모든 과정이. 예, 한숨 나오죠.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니까 참 죽을 맛이죠. 예, 오케이. 또 재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5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뭐 이제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평가 대상인데 이게 다 공동주택도 대부분 다 일정 규모 이상은 재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건 또 누가 하느냐 평가는 재영향평가 기관이 LH하고 뭐 건설기술연구원 이게 또 제3의 기관이 안전진단하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관도 있잖아요. 최종 평가하는 기관 거기에서 이걸 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쭉 조사하고 뭐 어떻게 물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이제 군법권에 딴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면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예. 홍수 때 총 홍수 유출량, 토사 유출량, 뭐 사면 안전성, 하천재, 내수재, 사면재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다 또 조사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뭐 어떻게 배수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정리해서 하겠다는 공사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통과합니다. 또 그거 비슷한 게 또 있어. 지하안전평가. 아까는 굴토심이 또 있고 이 막 2중 3중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그 굴토심이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하안전평가는 또 지하안전평가 기관은 따로 있어 이게. 네. 그래서 굴착 깊이 20m 이상, 20m 해봐야 뭐 한 3m 5개 청, 4개 청이나 뭐 5개 청 보면 되니까 대부분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흙막이 구조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니 없니 뭐 이게 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다 숫자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있어 안전장애 평가 있어요. 이건 이제 50층 이상 되면 고층건축물 10층 이상이면서 10만 이상 대부분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해당됩니다. 이제 아파트 아까 49층 할래 50층 할래 이제 이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 보통 지금 50층이 아니라 49층 해요. 50층 되면 요거 해야 되거든. 건축물 안전장애 평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아마 이게 소방협의까지 합치면 요게 한 1년 더 걸려요. 일반 49층하고 50층 차이가 1년 더 걸려요. 행정 절차가.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냐면 49층. 예. 49층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청구를 3.1m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죠? 3.1m 49층 하면 충분히 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동 20동인데 20동인데 5동만 이래 가지고 뭐 49층이다. 그래도 똑같이 여기 받아야 돼. 한 동만 있어도 전체. 그래서 이제 선택을 주민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49층 할래, 50층 할래. 그래서 50층 하니 이왕 70층 하지. 이게 지금 강남이나 지금 새로 목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1년 더 걸리는 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추진해요. 그것도 뭐 하여튼 예 이런 절차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예. 근데 해야 돼. 광주 옛날 저 콘크리트 치다가 무너진 거 봤어요? 예. 예, 광주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이게 이제 원래 안전에 관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전에 관한 비용을 일반 시공회사들이 투자를 적게 하려고 생각해요. 그걸 오죽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최고 책임자를 사장을 구속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줄어들까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한 3,700년 전에 예, 이슬람에 있는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 법에 지금도 그 한 300개 법조문이 있는데 건축조문이 이런 게 있어요. 공사하다가 집주인이 죽으면 예, 공사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3,7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 게 지금도 그때도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주의 아들을 죽이고요. 예. 그게 이제 이에는 이 눈에 눈한 그 법이 이슬람법이잖아요. 그 법이 지금 지금 조문이 살아 있다니까. 3,700년 전에도 미법하고 맨날 부실공사 하는 그게 지금도 부실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검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겨울공사를 했었는데 겨울공사하면 콘크리트가 이 굳는 강도가 보통 이제 3주 정도는 지나야 그 다음 위에 공사하면 되거든요. 여름은 한 2주, 뭐, 굉장히 더울 때는 사실 한 열흘 만에 한 층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한 3주에 마다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돼. 콘크리트 치고 한 3주 굳고 나서 또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급하다고 막 공사, 안 지킨 거잖아. 공기 단축한다고 안 지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딴 거 하다가 공기를 많이 놓치거든요.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뭐 각종 민원 생기고 뭐 생기고 공사 중단하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뭐 이러다가 하다가 보면 공기는 딱 정해놨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탁딱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제대로 공사 감리하고 있는지 시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있어요. 다 조사해보면 대학교 교수도 있고 구조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도 다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위원 기술위원 전문위원 하셔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 근데 조합에서 그걸 이제 꺼려서 안 하지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집에 원래 이제 준공 한 달 전에 그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네, 사전 점검 제도. 그럼 그때 뭘 봐요? 뭐 구조과는 아무 관계 없어. 벽지는 제대로 발랐나 뭐 이런 건 제대로 설치했나 이거 보는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물론 그건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에 계시는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중간에 체크를 하고 그 보고도 받고, 조합 주최 측에서 좀 귀찮다 여기지 말고 쌍두마차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세요. 따로 또 못 믿잖아. 조합에서 믿을 사람을 용역을 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열광하니까 목이 꽉 막히네. 네. 예,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전문적인 해갖고. 이것도 또 골치 아파요. 교통영향 평가. 부지 면적 5만 이상, 인결은 다 해야 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건축 심의하기 전에 해야 돼. 건축 심의하기 전에. 근데 건축 설계를 다 해갖고, 다 해놨는데, 교통에서, 야, 이게 틀어. 이 출입이 안 되고 저쪽으로 출입해야 돼. 이러면 또 설계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교통하는 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뭐 이게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걸 조합해서 발주를 어떻게 하냐면 교통업체 따로 발주하고 설계사무소 따로 발주하고 다 따로 발주하는 거야. 따로 발주하면 그 사람 누구 말 들을까? 돈 주는 사람 말 듣겠지? 근데 조합이 잘 알까? 모르지. 그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사전에 협의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교통 쪽에서 사전에 건축 설계사무소 말 들을까요? 안 듣지. 돈 쥐가 주는 게 아닌데 뭐 애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도 조합해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하우, 이게 누가 총 책임자냐? 설계자가 총 책임자를 둬야 돼. 환경평가, 교육평가 이런 걸 다 설계자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끔 하면 돼, 최소한. 계약은 각각 하든 말든지. 설계자가 오케이 해야 돈 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각각 지금 하는 거야. 그럼 각각은 지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설계 다시 해야 되고 뭐 다시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요? 그냥 부지하시고. 그래서 이 교통하면 이제 뭐 공동주택의 상주 인구가 방문 인구, 그 다음에 뭐 2022년인데 2024년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성룡차 택시 버스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해갖고 총 주차대에서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 동선을 어떻게 가? 예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의 교통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 차로 통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다 이런 거. 물론 설계자가 만드는 만들어요, 첫째.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교통 쪽에서 서로 수정 보완 요청을 해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교통형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 건축 심의 끝나고 나서 봤는데, 환경영향 평가인데, 환경영향 평가가,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검토할 게 너무 많아. 자연 생태 환경. 그럼 주변에 동식물이 얼마나 살았던가? 옛날에 그 맹꽁이 바람에 우리가 천성상 몇 년, 2년간 못했지. 도롱뇽 때문에. 근데 지금 도롱뇽 잘 살고 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 하시는 분은 우려하고 염려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한강에 면했는데 한강변 앞에 뭐 어떤 교량을 설치하거나 뭐 설치하면 한강에 있는 동식물 식생의 생태가 변화가 생긴다고 걱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적절히 하면 되는데 적절히가 안 되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환경, 집 지을 때는 어떻게, 대기 환경은 이게 어떻게 바뀔까? 아파트 50층 올라갔을 때, 35층 올라갔을 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먼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서 다 검토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이게 그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쓸 거냐, 태양광을 쓸 거냐, 지하, 그 열을 쓸 거냐, 그게 일반 탄소 에너지를 쓸 거냐, 뭐 그게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건 용역업체 또 따로 줘요, 이제.
물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토지 환경은 어떻게 바뀔 건가, 지형 지질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예, 오케이. 다 조사해요. 이게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각각 했거든. 각각 하면은 이게 한 2년, 3년 걸려요. 각각 하면. 그래서 지금 통합심의 내년 1월 달부터 통합심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심의 하니까 이제 훨씬 나아졌지. 교통, 환경, 건축심의는 통합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한 6개월 정도 안에다 끝낼 수 있잖아요. 잘 하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용역하는 업체는 환경평가하는 업체 따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평가 따로 뽑아야 돼요. 설계자 따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에서 잘 지혜롭게 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도록 그 시스템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설계하는 기간 서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요건 또 골치 아픈데 교육환경영향평가라고 학교 옆에 있으면 골치 아파. 옆에 학교가 있으면. 요즘은 학교 때문에 집을 못 져요. 왜냐하면 학교 일조를 다 확보해줘야 돼. 근데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누구죠? 근데 그 주민들이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공사 안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둘째, 내 아이가 노는 운동장이 햇빛이 가리면 안 된다. 건물에 가리는 게 아니고 운동장도 햇빛 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교육환경평가는 어디서 하냐면 교육청소관이에요.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해놔놓고도 막 그 학교, 만약에 전북에 학교가 있으면 진짜 못 져요. 그러면 앞에는 한 7층, 5층 이렇게밖에 못 져요. 그 학교에 매는 부분은. 그러면 용적률 300% 확보 못 하는 거지. 이게 제일 골치 아파. 그래서 이제 북쪽의 학교가 남쪽에 있는 데는 내가 북쪽에 있는 거는 뭐 큰 영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영향평가에서 좀 뭐 몇 가지 지켜달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갖고 이제 뭐 체육관 하나 지어달라, 뭐 어린이 도서관 지어달라, 우리 도색 하는데 돈 달라 지금 이래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학교가 없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학교 다 있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는 그래도 당이라고 복받은 데지 그 지역은. 근데 이게 골치 아파. 물론 이제 교육 환경을 지켜줘야 되기는 돼요.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수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게 맞지. 그거는. 그런데도 과하면 안 돼. 요즘은 또 학생 수가 점점 줄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폐교 위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완화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근데 지금 막 아직까지는 아직 서울은 지방은 막 폐교가 많고 서울도 지금 폐교가 두서너 개 되긴 됐는데 뭐 근데 이제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 20명인데요. 지금 18명, 17명 이렇게 지금 줄이거든요.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든 하루아침에 학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포 1, 2 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걸 했어요. 새로 싹 지어줄게. 조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설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사업단지 안에 4개가 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5천 세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새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수업을 못 하잖아요. 학생 수를 모집 안 하잖아요. 이게 뭐 3년, 한 4년 학생 수 모집 안 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있는 학교는 그 학교 사업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길 건너고 한 500m 밑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공사한다고 소음하고 차량 다닐 때니까 문제 있다고 30억 내놔라 그래갖고 30억. 하여튼 뭐 골치 아픈 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이제 그 조합 추진 주체가 참 골머리 앓을 겁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걸 다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면 또 골치 아프고 적절히 타협해주면 또 왜 주민들은 왜 타협해줬냐 그럴 거고 아마 조합 실제 이걸 추진한 주체는 이런 의사결정할 때 참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의원회 나중에 총회까지 보고해서 그래도 이게 수렴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든 의사결정을 총회까지 가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의원까지 결정해서 그걸 이렇게
빨리 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이것도 교지가 단위 통합관 중심에 배치돼 뭐 이런 식으로 쭉 체크리스트가 있어. 어쨌든 이게 설계에서 이런 체크리스트 다 적합 여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일조량을 계산해서 통풍은 어떻게 하고 조망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파트 들어서 앞에 가려지지 않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공원. 이건 아까 내가 공원 낸다 그랬잖아요. 1인당 1세대당 3제곱미터. 아니면 전체 그 사업부지 면적의 5% 중에서 많은 것. 5% 또는 세대당 3%, 3제곱미터. 그래서 많은 걸 공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공원도 그냥 만들면 되나? 이걸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잘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투자해갖고 얼마 정도 고급지게 할 건지 대충 할 건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공원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또 붙어갖고 공원 해야지. 이게 잘 해주는 걸 관계, 이게 돈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 나봐야 뭐 한 50억, 100억 차이 나는데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얼마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공원이지 뭐 지공원이가 나중에 공원 만들려면 유지관리 누가 해줘요? 서울시가 해줘요.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 내가 만들지만 그러니까 공원 만들면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또는 구청에서 그 공원 관리 해주는데 뭐 내 집 앞에 공원에 관리 해주는데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내가 공원 내고 아까 용적률 더 받는다 했잖아요. 그 손해보고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쇄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압구정 주민들이 옛날에 25%를 공원 내라 그래가지고 50평 해준다 했거든.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여의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25%를 내라고 하니까, 상업적으로 올려갖고 하려고 했잖아요. 25% 내면 50평 아파트 짓겠다 해주는데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막 반대. 땅을 25% 뺏어간다고. 뺏어가는 그 땅이 어디 그거 있는데 어디로 뺏어가. 그렇게 선동해버리면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선동하는 사람 말 듣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정비계획을 제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민들 만나서 그 아파트 앞에다가 그 공원이 그 넓은 공원에다가 50평 아파트에 딱 들었으면 이 아파트 가격이 몇 배 뛸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카더라 라는 말에 쏘면 안 돼. 유언비어가 진짜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놈의 유언비어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솔직히 해보면. 어떻게 설명해요? 남자 보고 애 낳았다고 그러면 애 안 낳았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남자는 원래 애 안 낳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애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추진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항상 비대위가 있거든요. 비대위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랬잖아요. 추진 주체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서로 소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의가 돼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서로 정보가 공개되고 이거 투명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그때 상세한 설명하고 해줘야 돼. 지금 압구정 30 난리가 났거든요. 비대위가 지금 한 1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신통한데 카드라 이렇게 하는데, 그 카드라는 거 주민 설명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 그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공원을 그렇게 많이 뺏어가갖고 어떻게 하니까 우리 땅을 그만큼 줄었는데 모자란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땅을 내는 것만큼 요만큼 인센티브 더 늘어납니다 했는데는 그 말은 안 들어. 땅을 뺏어갔다는 말만 듣지. 압구정이 그래서 그 당시에 50평을 못 한 거예요. 여의도하고. 그래서 이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제 이런 것식으로, 공원 조성 계획들을,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공원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원에 대한 어떤 설계를 쭉 해서 심의를 받고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에 있어서 또 미술 장비품도 만들어야 돼. 조각 부분 같은 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드는 조경 공간에다가
조각 하나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A 작가의 작품이 얼마짜리인데 요걸 여기다 설치합니다. 오케이. 통과하면 거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조각 같은 게 처음에는 반짝하면 좋다 그랬는데 한 4, 5년 지나면 이게 또 식상해져. 네. 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잘 식상하지 않는 조각품. 너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스테인리스 삐까번쩍 하는 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처음에는 막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면 뭐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뭐 환경 개선하잖아요. 구청에서 막 장성도 만들고 뭐 있고 공작물 막 만들어 놓고 하는데 또 뭐 시장 재건축하면 시장 무슨 앞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상하게 막 흉내 만들어 디자인 해놔놓는데 그거 한 4, 5년만 지나면 식상해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무 근데 이제 그런 안목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조합추진위원이 그거 다 몰라요. 추진주체가 그거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목 있는 분들이 각각 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들을 조합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서 뭐 작가도 한 A, B, C, D 한 4사람이나 선정해놓고 이 작품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최소한 대위원회까지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이 작품 선정합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주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주민 전체가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주민들 중에서 뭐 그런 능력 있는 분은 코멘트 할 수 있으니까 코멘트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장식품을 이제 이런 걸 할 건지 이런 걸 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가격하고 이제 이 공사비의 몇 프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그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조각품을 설치할 건지 이런 아까 공원 계획 또는 이거는 이제 조경 계획이거든. 공원 계획 말고 공원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하고요. 공원위원회가 심사하고 단지 안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건축심의에서 결정할 때 건축허가 받을 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그 배치도 아파트를 하고 조경은 어떻게 만들고 다 설계도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또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를 또 이제 이게 청정 에너지를 써야 돼. 205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로, 이게 탄소를 휘발유, 석유, 이제 경유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경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지금 이제 다 전기 자동차로 가잖아요. 이제 곧 그렇게 갈 겁니다. 산업 굴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굴뚝 산업을 많이 없앴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도 그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를 많이 써라. 지열,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걸 많이 써서 제가 지금 천안에 집을 이제 짓고 사는데 딸내미 둘 데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지열 아파트를 지열 에너지 그 두 개를 떨어서 하나 100m 떨는데 1,500만 달러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세대 사니까 저는 두 개 들고 태양광 2개를 했어요. 태양광은 그게 650만 원? 그게 650만 원 내면 650만 원 그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지열도 1,500만 원 떨면 1,500만 원을 그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돈 많이 들었잖아요. 650만 원, 1,300만 원하고 지하 3,000만 원하고 그럼 4천 몇백만 원을 지금 청정 에너지한테 썼잖아요. 근데 지금 한 9년째 되는데, 한 80평 조금 넘거든요, 집이. 새 가구 사니까 80평인데 지금 겨울에, 한겨울에 지금 한 60만 원 채 안 나오거든요. 서울에 제가 그 60평 아파트 살 때, 겨울에, 한겨울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냈거든요. 이제, 그거를, 내가 봤을 때 한 20년 해야 그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 20년. 예. 그래도 이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건축 재료도 써야 되고, 그런 에너지 선택 방법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뭐 이제 이런 거 쭉 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이 뭐 이런 거 체크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다 수치를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 있는 데는 이 공동주택 수질 오염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상수원하고 관계되는 한강에 접해 있는 이런 쪽은 또 이런 심의를 또 따로 받아요. 왜냐면 오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염할 때 이제 총량제가 있어요. 총 오염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이렇게 배분하는데 서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경기도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안 해줘요. 총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 배출량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하수도세가 조만간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하수도세 수도용 말고 하수도용 생활하수도 이제 나가야 되잖아. 이 수도양 쓰는 걸 계산해서 아마 하수도양이 계산되는데 앞으로 그런 비용들이 여러분 부담 굉장히 많이 가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잖아. 물 막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 거짓말인데 진짜 물 부족한 국가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쓰잖아요. 네. 그죠? 네. 정말 이게 그 전략하는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통 절수 시설 같은 게 이제 뭐 대변할 때 누르고 소변할 때 누르게 다른 게 하듯이 물도 싱크대 물도 이제 뭐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안 되면 물이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아끼는 그런 설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쪽 기술 쪽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수도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물 사용량에 비해서 하수도세가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네. 이게 이제 경기도 쪽이 많고요. 네. 이런 거 다 숫자잖아요. 골치 아프죠? 이런 뭐 숫자를 갖고 뭐 어떻든 만들어내야 돼. 문화재 심의. 이것도 골치 아파. 3만 넘어가면 문화재 조사해야 돼. 대처하면. 이 문화재를 넘으면은 공사 수도배가 못 져요. 대표적으로 풍납 토성 있는 데 있죠. 지금 한 20년 넘었을걸? 사업소에 내갖고 건물 철거해갖고 땅 팔라고 딱 보니까 문화재 놓은 거야. 그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 아마 자살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이주해갖고. 그 문화재 놓으면 누가 발굴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야. 뭐, 국가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고. 그죠? 그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그 땅값이 그 당시 돈으로 2조 원에 지금 한 3조 원 정도 국가가 예산을 내서 확보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 그래서 문화재 놓으면 이제 잘 골치 아파. 그래서 막 문화재 놓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사대문 안에는, 사대문 밖은 좀 덜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사대문 안에는, 문화재가 많이, 서울시는 지금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 문화재 나오잖아요. 공평동 가면 지하 한 층을 몽땅 다 문화재 그 옛날 전시장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지하 1층은 다 문화재 그걸 당초에 지방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그대로 하고 그 대신에 그 비용만큼 꼭대기 층에 몇 개 층 더 올려주고 이제 윈윈 하는데 근데 그게 나오면 그걸 발굴하는 작업과 그걸 공사하는 시간 이런 게 막 늘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다 동이잖아요. 어떻든 이때 문화재가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지방 쪽에, 근데 서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울도, 아까 풍납동 같이 이제 이런데 선사유적지하고 이런 가까이는 있습니다. 사대문에는 거의 다 있고요. 이게 이제 30만 이상 대규모 사업, 수도권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3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할 때는 수도권 정비 심의하는데 이것도 뭐 하여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골치 아파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제 이거 정비계획 할 때 제일 처음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정비계획 할 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다가 뭐 완충 녹지를 만들고 여기다 뭘 만들고 여기 통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주택용지, 주거용지, 풍물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도시계획으로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올라가는데 한 몇 년 걸린다 했죠. 보통 구청에 접수해서 결정하는데 2년. 근데 요즘 이제 신통을 하면 좀 빨라져요. 신통은 이제 여러분 재개발도 지금 신통하죠. 재개발도 재건축은 신통을 직접 안 하고 주민이 설계를 가져오면 자문만 해주고요. 재개발은 이제 신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설계자 선정해주고 구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년 정도 왜냐면 신통하는 게 한 1년 걸리고 그다음 정비계획 결정하는 게 한 뭐 6개월에서 빠르면 8개월 주민들 의견이 되면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신속통합할 때 건축계획하고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들 이제 수권소위원회를 9명이 25명 중에서 9명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한 서너 번 봤잖아요. 그래서 신속통합을 결정했으니까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25명 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봤으니까 빨리 통과되지. 그리고 구청의 이제 신속통합은 처음에는 아까 이제 구청에 접수해가 구청에 뭐 의견 듣고 쫙쫙 하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해, 처음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해놓고, 그걸 결정한 걸 갖고 이제 절차 벌려보니까 의견도 많이 줄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로 갈 거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한다. 이까지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게 많다. 돈하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메모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 겸해서 구경 다니시보고 뭐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치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고 내가 참고할 거 기술 딱 메모해놨다가 딱 기억 잊어버리니까 저도 뭐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메모 안 하면 잊어버려요.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예.